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공법을 공부하게 될 이환재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그러니까 공법 전반에 대한 이제 개괄적인 설명이고, 본 내용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지만 우리가 공부하실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중에서 공법이 어떤 내용인지 그것에 대한 이제 개괄적인 설명과, 그다음에 이제 자료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평택에, 그러니까 평택만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가장 핫한 지구이죠. 가장 관심이 모여지고 있는 그 지제지구에 대한 것을 한 예를 들면서, 그러니까 그 이제 공법에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자료가 1쪽부터 18쪽까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그 자료치고는 양이 많습니다. 먼저 1쪽 보시면 1번 부동산 공법이 뭐냐가 있고, 그러니까 2번 행정체계, 뭐 지도로 보면 다 아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생활하고 있으니까 자주 보시는 지도입니다. 다음 쪽에 이제 그 행정청, 관청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이제 그 틀이 있고, 3번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시험범위에 속하는 부동산 공법 6가지, 그러니까 양괄 1번 국토계획법, 양괄 2번 개발법, 도시정비법, 양괄호 3번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이 있고, 그에 대한 이제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굵은 4번 제일 아래요. 그러니까 도시군계획 해설. 이제 그러면은 도시군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자주 이제 공법을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듣게 되실 텐데, 이제 그것을 평택 지제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제 3쪽 이하는 그거에 대한 설명이고, 그때 좀 이따가 그 자리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쪽 오시고요. 그러니까 1쪽 오시는데 뭐 이제 말씀으로 이제 드릴 수 있는 내용을 다 글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아실 수 있는 내용들은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공법 가기 전에 이제 우리 시험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아시지만, 그러지만 이제 공법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공부하실 거냐, 또 어떻게 하실 거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시험 전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죠. 뭐 우리 시험 이제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고 하는 것은 이제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1차 시험에 그러니까 민법과 그러니까 개론이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시험에 그러니까 중개법과, 그다음에 이제 공법,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공시, 세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시험 과목은 크게 5가지인데, 그러니까 공시법과 세법은 그러니까 내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수업 때는 공시법 수업 따로 가고 이제 세법 수업 따로 가고 선생님도 따로 오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문제들은 그러니까 각 과목마다 40문제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목 다 민법 40문제, 개론 40문제, 중개법 40문제, 공법 40문제, 공시세법 40문제고, 이제 100점으로 따지게 되려면 이제 한 문제당 그러니까 2.5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2.5점 이어서 계산하는 게 좀 복잡하지만, 그러니까 2문제가 5점, 4문제가 10점, 40문제가 100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고, 다 아시다시피 모든 과목 다 그러니까 40점 이상은 나오셔야 되죠. 그러니까 40점이 안 되면 아이고 그 국민의 중요한 그러니까 부동산이요, 토지와 건축물, 그 중에서 특히 아파트, 그러니까 가정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걸 중개하는데 아이고 아직 그걸로는 안 됩니다. 중개하실 자격이 안 됩니다. 시험 보셔서 40점은 넘으세요. 해서 그러니까 모든 과목 다 40점 이상은 돼야 되고요. 이건 이제 문제 개수고, 이건 이제 점수죠. 그다음에 이제 1차 합쳐서 그러니까 평균 60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점 중에 그러니까 200점이 되죠. 두 과목이니까 200점. 200점 중에서 120점 이상이 되셔야 되고, 그러니까 2차 과목 다 합쳐서 또 평균 60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300점이죠. 300점 중에서 그러니까 180점 이상이 이제 나오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그다음에 이제 본 시험에서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11월부터 고생을 하셨으니까 1차 시험도 합격하시고 2차 시험도 합격하시고, 보통 좀 쉬운 시험은 아니죠. 뭐 그렇지만 이렇게 꾸준히 하시면은 다들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빰빠바밤 이제 합격의 기쁨을 이제 누리시게 될 건데, 이제 가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다가 그러니까 그 공부도 때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얘기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많이 하십니다.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공부를 못 한다 그런 건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신경 쓰실 일이 많은 거죠. 가스레인지는 끄고 나왔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내일 모레가 아기 생일인데 뭘 준비해 줄지 등등등 신경 써야 될 일이 많은 거고, 젊은 애들은 신경 쓸 게 없잖아요. 용돈 다 대주죠. 그러니까 집에만 가면 밥 다 먹을 수 있죠.
그냥 앉아서 공부만 하면 되니까 걔는 딴짓 안 하고 공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사회활동이 있으니까 신경 쓰실 게 많으니까 공부에만 집중하는 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우신 거지. 그러니까 뭐 그 연세 드셔서 그러니까 공부를 못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또 연세 드셨어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험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런데 여차저차 사정으로 뭐 일이 바쁘셔서 뭐 1차도 안 되고 2차도 안 되면 이제 내년에 새로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뭐 1차, 그러니까 2차는 잘 보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1차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1차, 2차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중요한 1차 기본적인 것이 안 갖춰주셨군요. 안 됩니다. 조금 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1차, 2차 시험을 다시 같이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2차만 합격하신 건 의미가 없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공부 때 뭘 더 많이 하시게 돼요? 민법과 개론 1차 공부를 더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는 합격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2차에서 뭔가 아쉬운 게 있다고요. 그러면 1차는 넘으셨죠. 1차는 넘으셨으니까 다음 해 1차 시험은 안 봐도 되고 이제 한 번 기회를 1차 시험은 합격한 건 한 번 살아있다고요. 다음 시험에는 2차 시험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차에 더 많은 공부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과목 민법, 개론 다 40점 이상 나오시고 평균 60점 이상 나오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2차 과목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공부하시게 되는데, 그 다음 내용을 보면요. 그러니까 2차 과목 중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100 합쳐서 그러니까 3과목이니까 그러니까 300점이 되고 그러니까 300점 중에서 그러니까 180점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180점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제 공부하셔야 될 양을 보면 그러니까 중개법도 그러니까 뭐 공부는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공법에 비하면 양이 좀 작습니다. 양이 작은 거고요. 뭐 적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법은 공부하셔야 될 양이 좀 많아요. 중개법에 비하면 많습니다. 그리고 공시세법은 그 중간 정도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 많은 점수를 따야 될까요? 똑같이 100점, 100점, 100점인데 양이 많은 공법에서 고득점을 해서 다른 과목을 도와줘야 돼요. 양이 적은 중개법에서 고득점을 해서 다른 과목을 도와줘야 돼요. 적은 데서 하셔야죠. 그래서 중개법을 공부를 더 많이 하니까 처음에 하셔서 어느 수준으로 올려놓으시면 2차 180점 나오는 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중개법 선생님이 저보다 훨씬 더 잘생기셨어요. 그리고 뭐 목소리도 훨씬 더 좋으시고, 그래서 중개법 선생님을 보시게 되면, 보셨죠? 그러니까 내일인가요? 아무튼 보시게 되면 반하시게 될 거고, 그래서 중개법 수업은 재미도 있고 훨씬 더 잘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그 여러 가지 점수의 구분이 있겠지만, 달리 보면 그냥 중개법에서 80점, 그다음에 공법에서 50점, 공시세법에서 50점만 맞아도 그래도 180점이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50점, 내가 중학교 때 아무리 놀았어도 50점은 넘었었다, 네, 그러시는데 이게 이제 새로운 공부잖아요. 새로운 공부이고 계속 또 공부를 하시던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1시간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요. 4시간 앉아있는 것도 힘듭니다.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이제 처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처음 공부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처음에는 점수가 안 나오기도 합니다. 35점. 세상에 부끄러워서 어디 집에 시험지를 포비볼 수도 없어요. 애가 35점 맞아왔다고요. 잘했네. 그러지는 않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35점 받으시기도 하고 꾸준히 해서 올라가시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도 되시고 좀 중개법에서 더 되면 여유도 있겠죠. 그렇지만 간당간당 하니까 공법을 그래도 면피는 해야죠. 면피는 해야 되니까 공법에서 평균 점수를 까먹지는 않겠다. 60점은 넘자. 그래서 포부를 크게 잡고 65점 이상을 받는다. 그냥 그러면 무조건 합격인 거죠. 중개법은 훨씬 더 많은 점수가 나오실 거고 아무 걱정 없습니다. 아무튼 과락 40점은 넘어야 되니까 나는 소소하게 많은 점수 받을 필요 없으니까 공법 45점 이상만 나오고 중개법 어느 정도 나오면 되겠다.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법을 달리 보면 이렇게 놓고 보면요. 세 문제 중에서
두 문제만 맞추셔도 되는 거죠. 그다음에 45점, 50점을 목표로 하시면 두 문제 중에서 한 문제만 맞추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법에 공부하실 양이 많다고는 했지만 그 많은 모든 내용을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시험이니까 공부를 하시다 보면 조금 더 많은 점수를 받으면 스스로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좀 더 알아야지 하는 거 있는데 국가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걸어놓고 그러니까 이거에 일정선의 점수가 되면 합격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95점, 98점을 받으라 이렇게 요구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운전대 처음 배우는 사람이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데 아주 그 커브도 잘 돌고, 그러니까 빠르게 갈 때는 빠르게 가고, 천천히 갈 때는 천천히 가고, 속도도 맞추고, 그러니까 그 차선 변경도 잘하고, 그런 사람에게만 면허증을 주는 거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차를 갖고 나갔을 때 사고를 내지 않을 수 있는 수준이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미치지 않겠다. 그러면 나가셔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 역시 85점, 90점을 맞으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배분한 이유가 요 정도만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문제 중에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만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부담을 너무 가지실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근데 자료 내용 가기 전에 한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 이제 공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공부하실 양이 많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다 쉬운 문제, 누구라도 시험장에 가서 응시만 하고 28,000원 내고 시험장에 응시만 하면 한 번만 들은 사람도 다 90점 내는 그런 공짜 시험을 낼 수는 없잖아요. 중개사 시험이니까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쉬운 문제도 내고, 또 아니면 좀 가끔 이제 평균 점수를 맞추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도 내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까지 다 맞추실 필요는 없는 거고, 이제 어려운 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 시험 범위에 다 내용을 합쳐보면, 그러니까 이런 책으로 해서 3,000쪽 책이 되는 거예요. 3,000쪽이면 지금 여기서 한 이 정도가 되는 거죠. 600쪽짜리 책 5권만큼이 공법 시험 범위에 출제가 될 수 있는데, 그건 범위가 그렇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요 점수를 맞추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65점 이상, 그러니까 45점 이상을 맞추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어디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도 공부하시면서 아시게 되고, 또 그런 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곳에서 시험이 나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대목은 계속 시험에 나오는 거죠. 또 달리 보면 그동안 시험에 나왔던 이미 출제되었던 것들은 또 중요한 대목들은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월 28일에요. 그러니까 2017년에 28회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시험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지만 그러니까 17년에다가 11을 더하면 28회가 되죠. 그래서 이제 2018년 시험을 이제 29회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9회 시험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번 시험 나왔던 거예요. 그 40문제 200개 지문을 그러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하나 확인하고 그동안 나왔던 거하고 다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 200개 지문 중에 그동안에는 한 번도 안 나왔고 28회 때 처음 나온 거, 그런 게 많으면 우리가 준비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28회 시험에 처음 나온 거는 그러니까 40문제 중에 4문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나왔던 데에서 나오는 겁니다. 표시를 해보니까 한 번 나왔던 곳에서 한 번 더 나온 거, 이제 두 번째 나온 거예요. 두 번 나온 게 한 5문제, 6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동안 나머지 30문제는, 그동안 여러 번 출제가 됐던 것이요. 거기에서 30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공부하신 분들을 골탕 먹이려고 쟤네들이 출제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동안 중요하지도 않은 것, 출제하지도 않았던 것, 귀탱이에 있는 것, 그런 걸 끄집어내서 출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본을 갖고 계시냐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거니까
여러 번 출제가 된 곳에서 많이 나오시는 거고, 그러니까 시험 준비하실 때는 이런 것들은 준비하지 않아도 40문제에서 그러니까 26문제 아니면 18문제만 맞춰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한 대목을 보시면 되니까 그 공부하실 대목들을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고, 또 그렇게 또 책이 편집돼 있으니까 그것들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 많지만 시험에 출제되는 것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공법에서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 생소한 말들이 많이 나와요. 가나다라 글자로는 써져 있지만 거의 외국어 수준입니다. 그 뭐 젊은 애들은 외계인들이 쓰는 말이라고 하는데 외국어 수준인데, 뭐 I'm a boy, you are a girl, 뭐 그런 거 아는 영어는 가끔 한두 번 들어보시기라도 했잖아요. 그다음에 가끔 일본말, 중국말 들어보기도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거의 외국말 중에서도 소련말 수준이에요. 옛날에 그 요즘에 이제 소련이라는 나라도 없어졌고 러시아로 바뀌었습니다만, 그 뭐 예전에 누가 이상한 얘기하면 소련말 하고 있네, 뭐 이제 그런 얘기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다고요. 거의 소련말 수준이에요. 가나다라 글자로는 써져 있지만 처음에는 전혀 생소한 말입니다. 뭐 비슷한 다른 예들을 한 가지 들어보고 이제 설명을 드리죠. 제가 이제 그 젊을 때요, 이제 뭐 그 친구들이랑 같이 해서 이제 뭐 주말에 같이 놀기도 하고 뭐 이제 이제 이러저러한 일을 하는데, 친구 아버님이 무슨 이제 그 수도 사업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랑 놀러 갔는데,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일손이 모자라답니다. 그래서 뭐 젊으니까 그러니까 너네들 와서도 너네들도 와서 일할 수 있으니까 일 할래? 도와줄래? 그러면은 뭐 밥도 먹여주고, 그다음에 제가 저녁에 고기도 사주고, 그러니까 용돈도 좀 줄게. 아이고 뭐 그러면 예,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서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뒤 차를 막아놓고 땅을 다 파고 수도 파이프를 묶고 이제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곳에 가서 이제 잠깐 어떻게 이제 도와주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그런 관계를 잘 모르는 거죠. 뭐 그 사장의 아들의 친구다 뭐 그런 거 잘 모르니까 그냥 뭐 총각 뭐 일 시키면 제가 뭘 알아요? 잘 모르잖아요. 뭐 파이프 깎고 맞춰서 쪼이고 그런 건 잘 못하니까 뭐 이제 저거 갖고 와 그러면 이제 갖다 드리고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저씨가 저보고요, 그러니까 총각 거기 단가 가져와, 단가 가져와 그러는 거예요. 저 아저씨가 저쪽에서, 제가 이쪽에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쪽을 가리키면서 거기에 있는 단가 가져와. 단가 뭐 배추 김치 단가요? 뭐 물어볼 수도 없고, 일하시는데 힘드시니까 단 거 달라지는 건가? 사탕 사갖고 와야 되나? 근데 아무튼 뭐라고 하지 급하게 막 얘기하시니까 여기 와서 오물쭈물 하면서 이건가? 저 아저씨가 단가 가져와. 이건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오셔갖고 몇 번 얘기하시다가 총각 그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젊은 사람이 아주 화를 내시면서 저는 이제 모르니까 얘기하시면서 단가를 가지고 가셔서 이제 하셨어요. 근데 갖고 가시는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이걸 갖고 가시는 거예요. 영어로 DANGER이 써져 있는 그 단가 표지판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때 영어는 했으니까 이게 뭐냐면 영어로 읽으면은 danger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빨간 표지판 세우고 여기 공사 중이니까 위험하니까 차 들어오지 말고 아이들 여기서 뛰어놀면 안 되는 거다. 그 표지판을 세우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단가예요? 근데 그 아저씨 이제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DAN은 단이라고 읽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거를 그냥 그래서 단거에서 이제 일본식 발음으로 단가 이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이제 그 현장에서는 또 이렇게들 부르세요. 그래서 단가 표지판, 단가 이렇게들 얘기들 하세요. 아무튼 영어를 제대로 읽으려면 이렇게는 되겠지만, 제가 거기에서 만약에 이제 그쪽 업계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은 단가란 말이 일본말 흔적, 그러니까 뭐 외놈말 흔적이긴 하지만 단가라는 말을 알아야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단가라는 말을 모르는 채로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누군가요, 그러니까 요리에 대해서 아주 큰 관심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러니까 요리에도 관심이 있고 음식을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맛있다고 하고 식당을 내볼까? 그런데 그러니까 일반 김치찌개 시장보다는 그러니까 뭐가 돈이 더 많이 될까?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래, 요즘 유행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어느 사람이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가서 그러니까 직접 요리 학교에 가서 뭔가를 배우려고 큰 돈을 내고 등록을 하고 가서 배운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한국말 하고 그다음에 영어 조금 하고 I'm a boy, you are a girl 그러니까 그것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탈리아 요리 학교에 가서 그 뭐 이태리 그 뭐 어느 뭐 배 뚱뚱한 어느 아저씨가 뭐라고 하고 뭐 무슨 풀이 어떻고 치즈 중에서도 뭐가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탈리아 말을 모르면 가서 배울 게 있어요? 하나도 배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가서 비싼 돈 내고 설거지만 하다가 오게 될 거잖아요. 그쪽 말을 아셔야 되는 거죠. 그쪽 단어를 알아야 그러니까 그쪽 내용을 공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단가라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뭐 법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건 이제 그 발음을 잘못한 거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해서 배우실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다 우리 생활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우리 생활과 관련돼 있긴 한데 그 표현들이 우리가 자주 쓰던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생소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거의 소련말 공부하듯이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 단어를 아셔야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이해하시게 되고 이게 이제 서로 상승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단어를 알면 내용을 이해하기가 낫고 이해를 했으면 그 단어 뜻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뜻을 포함하니까 이해도 나아지고 계속 서로 상승하면서 실력이 새로운 공부를 하시는데 그 실력이 높아지시게 되는 거죠. 단어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영어 공부할 때도 그러니까 뭐 보이, 걸, I'm a boy, you are a girl 뭐 등등등 뭐 학교, 스쿨, 사과, 애플 그런 단어를 모르는 채로 문법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독해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회화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법 하실 때에는 이 단어를 공부하셔야 되는데 단어를 공부하는 방법은 뭐냐면 혀로 소리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그러니까 5학년 애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학교 갔다 와서 집에서 저녁에 이제 저녁밥 먹고 좀 놀다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가요. 뭐 과일 깎으면서 뭐 먹을래? 그러니까 뭐 그 사과 먹을래? 배 먹을래? 아, 배 깎아주세요. 그래서 배 깎으면서 배 깎아다 주면서 아이고 뭐 공부하고 있어? 영어 공부하고 있어요. 아이 장하다 우리 아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데 하고 이제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는데요. 애가 만약에 이렇게 공부한다고 치자고요. 영어 책 놓고 영어 이제 5학년 처음 공부하는 친구가 영어 학원도 많이 안 다녔습니다. 책 놓고요. 보면서요. 딱 반듯한 자세로 앉아서 좋은 얘기요.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이러고 책을 넘기고 있으면 그게 영어 공부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APPLE, 애플, BANA, 바나나, 버네이너. 그러니까 뭐 R인지. 아무튼 소리내서 그 단어를 알아야 그 다음 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어를 혀로 소리내서 자기 것으로 만드시면 공부하시는 게 훨씬 편해지고 그러지 않으면 계속 뭔가 뭔가 단어를 모르게 되면 그걸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혀로 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 공법, 다른 과목도 비슷해요. 다른 과목 역시 새로운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다른 과목들은 조금만 하시면 그래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말들이 많아요. 공법에는 그러니까 그 단어만 놓고 봐서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도 없고 또 어떤 단어는 읽어도 혀에서 안 돌아가요. 뭔가 거기 보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뭐 이런 말들은 혀에서 잘 안 돌아가기도 합니다. 계속 소리 내셔서 그러니까 그 단어만 익숙하게 나오시면 그 다음 내용들 올라가는 건 순식간에 내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소리 내셔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요. 이제 여기까지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한 얘기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부동산 공법에 어떤 내용이 있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죠.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은 그러니까 그 넓게 보면 이제 공법인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전체,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 또 아니면 평택시 지역사회 전체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 정해진 약속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공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법과 대비되는 것으로 이제 사법이라고도 하는데 그 사법의 대표적인 예로 하나인 그러니까 민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을 보면
민법에서 자동차를 사고 판다, 땅을 사고 판다, 아파트를 사고 판다. 그건 이제 좀 더 이제 민법스럽게 얘기를 하면 매매 계약, 소유권 이전,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 차를 지가 계속 쓸 건지 팔 건지 누구 마음대로예요? A 마음대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차 이제 바꾸서, 그러니까 새 차가 나왔고, 이 차 뭐 어느 정도 값은 받을 수 있겠고, 좀 더 얹어서 새 차를 사고 싶습니다. A가 그것을 B에게 팔지, 그러니까 개인 친구한테 팔지, 자동차 중고 매매장에 내놓을지, 아니면 모르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전화로 인터넷으로 어떻게 만나게 된 누구한테 팔지, 누구 마음대로예요? A 마음대로이죠. B라는 사람이 차를 사고 싶습니다. 차를 사고 싶은데 자동차 판매점 가서 시승도 해보면서 살 건지, 중고 매매상에 가서 살 건지, 그러니까 아니면 친구한테 살 건지 누구 마음대로예요? B 마음대로이죠. A도 마음대로 누구한테 팔 수 있고 B도 마음대로 누구한테 살 수 있는데 그 중에 어떻게 서로 만나게 됐다고요. 그래서 사고 파는데 그 다음에 만나긴 했지만 또 가격이 안 맞으면 그거는 또 사고 팔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거는 서로 동등한 관계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뭐 A가 그 나이가 몇 살이든 또 아니면은 그 사람이 뭐 집에 돈이 많든 없든 간에 전혀 관계없이 차를 사고 팔 때는 그 둘이 팔겠다 사겠다 동등한 지위에서 만나져서 진행이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B가 차를 샀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B가 차를 샀으면 그러면 이제 B가 운전을 하기 위해서 차를 산 건데 B가 돈은 있는데 자동차 면허증이 없어요. 운전면허증이 없어요. 그런데 차를 몰고 다니면 돼요? 안 되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쪽하고 전혀 다르게 B가 운전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운전 면허도 없이 차를 몰고 다니면 안 된다고요. 면허도 없이 차를 운전하고 다녔다가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을 내게 된다고요. 사람까지 다치게 했으면 징역을 갈 수도 있죠. 이제 그런 것이 뭐냐면 공법입니다. 한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대로 저기까지 가는데 버스 타고 가는 것보다 차가 편하니까 자동차로 가고 싶다 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래서 빨간불인데도 나 빨리 가니까 나 그냥 빨간불 무시하고 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느 한 사람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옆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미쳐서는 안 된다. 요것은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그냥 공법인 겁니다. 쓰레기 아무데나 버릴 수는 없죠. 봉투 사서 담아서 분리수거해서 버려야 됩니다. 환경에 대한 것,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면 범칙금 나오잖아요. 세금 내야죠. 도로교통 지켜야죠. 그 다음에 군대 뭐 나이 된 젊은 남자들 군대 가야죠. 등등등 지켜야 된다. 뭔가 해야 된다.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 왜요?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이 돌아가기 위해서 정해진 약속들이 공법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법은 개인 간의 관계, 한자 써서 그렇습니다만 사사로울 사자에서 개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규제하는 거죠. 둘이 만나는 건 법에서 A는 꼭 B한테 팔으라는 건 없지만 계약을 체결했으면 서로 어떤 의무가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돼서 이 계약이 마무리가 된다. 행여라도 중간에 누가 뭔가 약속을 어기면 힘센 사람이 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법에 정해진 대로 배상을 해야 된다 등등이 이어지는 거겠죠. 근데 공법은 이제 읽기로는 우리가 이제 공이 공자 그렇게 읽습니다만 국가 지역 그 사회 전체를 위해서 정해진 것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공법입니다. 그래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 어기면 처벌받는 것들이 공법입니다. 이제 그 중에 뭐가 있냐면 부동산 공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동차는 움직이지만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것. 땅 움직이지 않죠. 건물 움직이지 않죠. 대표적으로 그 토지와 그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하는 법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개인이 내 땅인데 그러니까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산 마음대로 깎을란다. 될까요? 안 된다고요. 왜 그러냐면 관청에 도장도 안 받고 자기 그냥 개인 이익을 위해서 나는 요만큼만 하면 된다. 그래서 산을 깎았는데 축대도 안 쌓고 그냥 지 마음대로 했다가 큰 비 내려서 무너지면 아랫집에 큰 피해를 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자락으로 물이 쫄쫄쫄 흘러내는 곳에 누구누구 땅들이 각각 있습니다. 근데 중턱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물 막아버리고 수영장 쓰고 물길 저쪽으로 지 마음대로 돌려버리면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물 갖고 농사를 짓고 있다가 물 못 받으면 농사를 못 짓게 되잖아요. 개인 지 맘대로 했다가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여기는 누구한테 팔지 누구한테 살지 그 개인 마음에 달려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여기서 땅을 사고 팔 수도 있고 아파트를 사고 팔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공법으로 넘어오면 땅을 샀으면 그 땅 자기 마음대로 손댈 수가 없는 겁니다. 건물이 있는데 3층짜리 상가 건물을 샀는데 지 마음대로 그 기둥은 그대로 비리비리 기둥인데 거기다 17층을 더 붙여서 20층 올리는 걸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건물 없는 땅에다가 지 마음대로 건물 지었다가 옆집 사람 무너져서 옆집 사람 다치면 안 되죠. 또 다른 어느 누군가가 들어와서 생활할 수 있는데 그 사람 다치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요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가장 기본적인 건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옆집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옆집 사람에게 피해 주면 안 된다. 그 옆집이 바로 옆집일 수도 있고 같은 동일 수도 있고 평택 시민일 수도 있고 대한민국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옆집 사람에게 피해 주면 안 된다는 것을 달리 좀 얘기하면 조금 유식한 티를 내서 이제 공법스럽게 소련말스럽게 얘기하면 국가 지역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은 일정한 피해는 감수해야 된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그런 것들이 공법입니다. 그러면 이 정해진 약속을 집행하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그러니까 B가 땅에다 손 대려고 하는데 너 땅에 손 못 대. 그걸 옆집 아저씨가 너 땅에다 손 못 대. 그렇게 하면 옆집 아저씨랑 관계만 기분 상해지는 거죠. 또 옆집 아저씨가 그 떡을 받아 먹었어요. 그래서 너 땅에다 손 대도 돼. 그 도장 이렇게 승낙했다고 해서 지 마음대로 하면 그 건너집 C에 피해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규제하는 게 누군가가 일을 해야죠. 여기는 개인 이익을 위해서 A의 개인 이익, B의 개인 이익을 위해서 서로 뭐가 맞아져서 진행되는 거라면, 그러니까 이쪽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이 한 사람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평택 전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뭔가 이런 일을 진행해야죠. 그렇게 개인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국가 지역 전체를 위해서 공적인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업무를 보시는 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고요? 공무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제 법을 집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공무원 그러면 이제 우선 떠오르는 게 노량진에서 공무원 되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요. 이제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아니면 이제 옆집 아저씨 이제 5급까지 6급 주사 넘어서 이제 5급, 그러니까 서기관, 사무관까지 올라가신 아저씨, 또 이제 아줌마들을 떠올리기도 하지만, 이제 공법에서는 공무원의 가장 대표적인 공무원들을,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아니라 공법에서 공무원은 누구냐면 국토교통부 장관, 경기도지사, 그다음에 평택시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무원인 거죠. 이분들도 우리가 세금 내서 그 세금 중에 일부를 월급으로 받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을 잘 해야 된다. 그것들을 정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경기도지사도 평택시장도 그러니까 9급 공무원분들, 7급, 6급 공무원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하고는 있지만, 공법에서는 이분들이 뭔가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뭘 할 거냐고요? 지금 보셨던 이거죠. B 어느 누가 산을 깎겠다. 논밭을 뒤집어 엎고 건물 짓는 땅으로 바꾸겠다. 건물을 짓겠다. 그럴 때 안 돼요. 그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법에 정해져 있고 법에 따라서 기준에 맞으면 당신은 해도 됩니다. 당신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지만, 그러니까 국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일단은 금지시켜 놓는 거죠.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받은 사람만 할 수 있게 하고요. 허가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조금 다른 얘기로 가면 운전이요. 그러니까 운전하려면 운전면허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공법을 공부하실 때 이런 결과는 같아요. 결과는 같죠.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은 운전하면 안 되죠.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해도 결과는 같아요. 대한민국 사람이면 운전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운전을 하려면 그러니까 면허증이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은 운전을 할 수 없다. 뭘 가진 사람만, 면허증을 가진 사람만, 그러니까 이 사람만 운전을 할 수 있다. 결과는 같아요. 결과는 같은데 이쪽 A로 얘기할 거냐 B로 얘기할 거냐, 이제 이것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이면 A로 가도 되고 B로 가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의료 활동이요. 의사를 떠올려 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누군가가 뭔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아는 누군가가 아프십니다. 아프셔서 그러니까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운전이 아니라 그런 의료 행위요, 의료 수술이요, 수술을 A,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라도 수술할 수 있다. 수술하려면 의사면허가 있어야 된다. 대한민국 사람은 수술할 수 없다.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만 수술할 수 있다. 그러면 A로 가는 게 좀 더 나을까요? B로 가는 게 나을까요? 결론은 같지만 이쪽 법을 정하는 사람들은 이쪽 B로 가는 게 더 낫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만 끝나면 이게 원칙이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의료 수술할 수 있고 아무나 운전면허 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일단은 안 돼요. 못 해요. 일단은 할 수 없습니다. 못 하는 겁니다. 이걸 따시면 할 수 있게 해드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법의 대부분 내용도 다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 뭐라고요? 금지이다. 운전 금지되어 있다. 의료 수술 금지되어 있다. 땅 손대는 거 금지되어 있고 건물 짓는 거 금지되어 있다. 허가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법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 법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B가 뭔가를 할 때 그 A, B가 기분이 좋든 나쁘든 법에 의해서 봤을 때 A, B에게 큰 피해를 미치지 않는 그 정도는 하게 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큰 문제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뭔가 할 때 관청에 도장을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부동산 공법의 큰 한 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쪽을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이제 여기 전체를 이 공무원분들이요, 그러니까 장관, 도지사, 경기도지사, 평택시장을, 여기 근데 충청남도 도지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안시장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행정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관청, 행정청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개인들이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뭔가를 할 때는 관청에 도장을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공법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취지는 뭐고요?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좀 모자라네요. 또 우리가 이제 알고 계시다시피 어느 누가 그러니까 상가 하나 올렸대. 그냥 그 커피 드시면서, 그러니까 밥 드시면서 그냥 누가 상가 하나 올렸대. 그 자주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얘기 듣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큰일이잖아요. 그것도 큰일이긴 하지만은 이것보다 더 큰 것들이 있죠. 경부 고속도로 건설, 뭐 4대강 사업, 어디에 공항 만드는 것, 판교 신도시 건설, 지제지구 건설, 그런 것들 어느 한 명 한 명이 하는 게 아니죠. 개인이 하는 게 아니죠. 관청에서 주도돼서 일들을 진행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전체 교통을 따져봤을 때 이런 고속도로가 필요하다. 평택의 발전을 봤을 때 그러니까 평택의 지제지구라고 하는 신도시 건설이 필요하다. 그것들은 관청에서 결정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청에서 앞으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하는 겁니다. 관청에서 앞으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걸 정했고 그거에 따라서 그것을 실행하면 되죠. 고속도로를 내겠다. 결정했으면 고속도로 건설을 하면 되는 겁니다. 공항 만들겠다. 공항 건설을 하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정해진 도면대로 콘크리트 부으면 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안 돼요. 요 계획이 중요한 거죠. 근데 이 계획은 또 어떻게 세워야 되고요?
신중하게 잘 세워야 되는 거죠. 계획 하나가 잘못 세워지면 두고두고 국민들이 고생을 하시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그러니까 창원에 그러니까 터널에서 큰 화물차가 그러니까 탱크들을 그러니까 드럼통을 싣고 갔는데 화학물질 담은 드럼통을 싣고 가다가 차가 과속을 하면서 넘어지면서 드럼통이 펑 터졌죠. 불이 난 드럼통이 뭐 펑펑 날아다니면서 그 다른 차들 사람들도 다치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다른 트럭들은 사고 안 내고 잘 다녔는데 그 트럭이 사고를 내서 다른 사람들이 다쳤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그 트럭 운전사 잘못인 거죠. 그렇긴 하지만 이제 제가 관련 기사를 보면서 제 눈에 더 띄는 건 뭐냐면 거기에 사고가 계속 있었대요. 거기가 뭐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그 터널이 있는 거예요. 터널이 있는데 뭐 이걸 이렇게 볼 수도 그렇고요. 그런데 올라갈 때는 이제 그 한참 올라가서 터널을 뚫고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내리막길이라고요. 내리막길인데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거는 이렇게 땅을 옆에서 본 거고 위에서 봤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터널이 이렇게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와서 터널을 지나서 그러면 터널을 이제 붕붕붕붕 힘차게 올라왔어요. 힘들어서 올라왔습니다. 힘들어서 올라왔고 그다음에 터널은 그래도 반듯하게 돼 있잖아요. 쭉 속도를 내고 갑니다. 근데 이제 터널을 나오면서는 속도를 좀 줄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터널은 이제 깜깜하잖아요. 아무리 이제 등을 켜놔도 깜깜합니다. 바깥으로 나오면 햇빛이 있으니까 눈이 잠깐 부시게 되는데 여기는 터널 앞이 휙 꼬부라져 있더라고요. 터널 나오면서 차가 이제 속도를 갖고 더 속도가 나가게 되는데 앞이 안 보여요. 차가 급히 꺾어져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속도를 줄여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차들이 얼마나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운전하면서도 그런 경우가 있죠. 조그만 언덕길을 넘어섰는데 바로 옆으로 꺾어지는 길이면은 운전하면서 깜짝 놀라잖아요. 넘어섰으면 그들은 이제 쭉 앞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계속 사고가 많이 생겼던 곳이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볼 때는 돈을 좀 더 주고 땅을 좀 더 사서 여기까지 간다 하더라도 땅을 좀 더 사서 도로 부지를 넓게 확보해서 일단은 터널 나왔을 때는 좀 한참 동안은 조금 한 100m라도 50m라도 앞으로 나가게 하고 이게 이렇게 돌아가게 하면은 그러면 사고가 훨씬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아끼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계속 생기고 있는 거죠. 뭐 그런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보시게 됩니다. 또 이제 그 용인에서 서울 올라가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인 그 흥덕 IC에서 서울 헌릉 IC까지 올라가는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 고속도로가요.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어느 곳이 편도 3차로입니다. 근데 군데군데 이제 IC가 있죠. 차가 빠져나가고 차가 들어오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쪽으로 이제 판교로 빠지고 안양으로 빠지고 하는 그 IC가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나가면서 100m도 안 됩니다. 한 80m 앞에 신호등이 붙어 있어요. 여기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호등이 있으니까 차가 여기서부터 다 서 있는 거죠. 차가 쭉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를 아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저 한 2km 뒤에서부터 차를 3차로로 빼서 천천히 가게 되는데 내비게이션만 보고 2km 앞에 오른쪽으로 빠지세요. 그 내비게이션만 듣고 이제 처음 이 동네 오는 사람은 2km 앞이라니까 왜 이 차들은 서 있대? 나는 빨리 이렇게 잘 가니까 기분 좋네 하고 왔다 보니까 바로 빠져나는데 차가 쭉 서 있으니까 미안해서 이제 여기 들어가려고 하는데 좀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수석한테 야 창문 내리고 손으로 좀 어떻게 해? 그러면 이제 조수석 친구가 창문 내리고 좀 봐주시라고 이제 이러고 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일부 또 못된 동그라미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쭉 와가지고 여기 와서 끼어는 이제 그런 여기 이제 다 붙여서 이 미운 놈들 못 들어오게 하지 바짝바짝 붙여서 가지만 조금만 틈이 있어도 쏙 또 들어오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자리 부근은 여기서부터 한 2km, 3km 전부터 그냥 항상 차가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역시 고속도로 나가는데 바로 앞에 신호등이면 그게 너무 심하잖아요. 좀이라도 돌려놓고 아니면 좀 더 돈 들여서 여기 바로 앞이 건너편이 아파트긴 한데 아파트 부지를
처음에 아파트 승인 내주기 전에 땅을 좀 더 사서 여기다 고가도로 하나만 만들어 놔도, 여기서는 이쪽으로 빠져나가니까요. 고가도로 하나만 만들어 놔도 이런 문제가 훨씬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을 어떻게 세우냐에 달려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오거리는 그래도 이제는 정감이 가요. 처음에 이제 여기 왔을 때에는 이제 여기 차를 갖고 이제 학원에 오니까 오거리까지 왔어요. 오거리까지 왔는데 신호는 없네요. 차는 막 어떻게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떻게 이제 해서 왔는데 나중에 이제 물어보니까 눈치껏 들어오래요. 부산에 가면 육거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 육거리는 아주 어렵답니다. 아무튼 근데 여기는 이제 오래된 시가지니까, 그러니까 찾길 도로 포장하기 전에 이미 오거리가 만들어져 있었으니까 어쩔 수 없긴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입니다. 관청에서 뭔가 계획 하나를 세우고 진행을 하는데 조금 잘못하면 문제가 된다고요. 4대강 사업 그것 갖고 얼마나 얘기들이 많았어요. 찬성, 반대 갖고 막 나라가 나뉠 정도였었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뭐 지금도 잘 됐다는 사람도 있고, 그건 뭐 잘못됐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러는 거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관청에서 계획 세울 때 신중하게 잘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체 다 줄여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행정청에서, 그러니까 법이니까 국회에서 정한 약속이 있는 거죠. 그 법을 집행하는 게 누구라고요? 관청, 공무원, 행정청입니다. 행정청에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싸움 생기지 않게, 개인이 뭔가 할 때 옆집 사람 피해 안 주게,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도장 받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서류를 받아보니까 아유 그건 법에 어긋납니다. 못합니다. 예,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규제를 하는 게 공법의 한 갈래이고, 또 하나는 관청에서 앞으로 뭔가 하겠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어떤 계획들이 있고, 또 그 계획들을 세울 때는 신중하게 잘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담고 있는 게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입니다. 그럼 이제 요 세부적인 내용 가기 전에 이제 이 관청은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잠깐 보도록 하시는데, 이제 자료를 보시죠. 자료 보시면 1쪽에, 그러니까 굵은 1번,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행정청에서 수립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 결정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한다. 작은 1, 2, 3은 지금은 생략하죠. 행정청에서 앞으로 뭔가를 하겠다. 그것을 무슨 정책이라고도 하는 거죠. 부동산 정책, 교통 정책, 문화 정책,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그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고, 행정청에서 앞으로 뭘 한다? 계획을 세우는 거죠. 작은 1, 2, 3 생략하고, 동그라미 2번,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그러니까 개인의 부동산 활동에 대해서 규제한다. 뭐 이제 어렵게 쓰니까 공공복리의 증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뭐고요? 옆집 사람 피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정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입니다. 뭐 굵은 2번, 관청은 어떻게 짜져 있냐고요? 뭐 그거는 그러니까 굵은 2번, 그것을 행정체계라고 하는데, 그 행정체계 내용은 뭐 지도로는 다 아시는 거죠. 뭐 지도 보시면, 그러니까 경기도에 한 가운데 1번 서울이 있죠. 그 다음에 서울 왼쪽으로 2번, 그러니까 인천광역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그러니까 충청남도와 충청북도가 있고, 그 사이 경계로 3번 대전광역시가 있고, 3번 위에 6번 세종, 그러니까 시가 얼마 전에 출발을 했죠. 그 다음에 전라북도와 전라남도가 있고, 전라남도 한가운데에 광주광역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아래 바다 건너서 제주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와서 경상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오른쪽으로 6번 부산광역시가 있고, 5번 울산광역시가 있고, 4번 대구광역시가 있죠. 그리고 그 위에 강원도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지도가 있고, 대한민국 지도는 뭐 다들 아시는 거예요. 뭐 가기 전에 이제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도를 보시자고요. 도요. 그러니까 경기도, 그러니까 옛날 한양, 그러니까 그 서울, 지금으로는 서울이죠. 옛날 한양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경기도. 옛날에는 충청도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일제 때 충청, 남북 두 개로 나눈 거죠. 옛날에 전라도가 있었고, 전라도를 뭐 역시 전라남북, 경상도가 있었고, 그러니까 경상남북 두 가지, 그러니까 강원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이름은 고려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충청도요. 충청도는 그 큰 도시 두 군데, 어디와 어디요? 그냥 옛날에는 충남, 충북이 없었고요. 그냥 충청도라고 있었다고요. 그러면 충청도는 큰 도시 두 군데, 어디를 둘러싸고 있는 거죠? 충주와 청주. 충주와 청주와 그 주변을 충청도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러면 전라도요. 전라도는 어디와 어디겠어요? 전주와 나주요. 예, 그게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경상도요. 경상도는 어디하고 어디요? 경주와 상주인 거죠. 강원도요. 강주는 없고요. 경포대에 있는 강릉과 원주, 네,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묶어서 그냥 그렇게 쭉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충주, 청주, 전주, 나주, 경주, 상주, 강릉, 원주 이거는 고려 때부터 있었던 그러니까 고을 이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름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지도는 그렇게 돼 있고 그 중에 내가 살고 있는 뭐 내가 태어난 고향이 어느 동네고 지금 살고 있는 주소가 지금 우리 자리가 어디쯤이다라고 하는 건 가늠이 잡히시는 거죠. 근데 이건 지도는 뻔한 건데 이걸 이제 이쪽으로 놓으면 아이고 조금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이쪽에 오시면 관청은 이쪽 제일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그러니까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그러니까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광역 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뭐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이제 신경을 써서 알아두셔야 될 표현이고, 요거에 대한 기본적인 것만 짚고 가시자고요. 4년 전에 다 하셨던 거예요. 내년 또 그러니까 5월인가요? 6월인가요? 내년 6월 되면 2018년 6월이 되면 다 아십니다. 지방자치 선거가 있잖아요. 4년 전에 지방자치 선거 때 부뚜껑 몇 번 찍으셨어요? 몇 장 종이를 받았어요? 7장이요. 7장을 받았어요. 경기도지사, 그다음에 그러니까 경기도의회 나갈 사람, 경기도의회 중에서 이분당, 그다음에 평택시장, 평택시의회 나갈 사람, 평택시의회 나갈 내 마음에 드는 당, 그리고 교육감 이렇게 해서요. 그러니까 7장을 찍었던 거였죠. 그러니까 국가의 대장은 대통령이긴 하지만 대통령은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지 몇만 개 법을 다 진행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17명 장관이 국가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다른 얘기를 해요. 미국 덩어리가 있죠. 뭐 얼마 전에 이제 미국 대통령도 왔다 갔습니다만, 미국은 몇 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대요? 뭐 50개인가 51개인가 그렇잖아요. 알래스카까지 합쳐서 51개 주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뭐 그러니까 7살짜리가 그걸 맞추면 아이고 똑똑하다 그것도 안 해? 그리고 퀴즈 프로그램에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건 압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몇 개의 덩어리로 나눌 수 있대요? 그거는 물어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공법을 공부하시니까 아시자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17개 덩어리로 나누면 그게 광역지방자치단체이고, 대한민국을 226개 덩어리로 나누면 그게 기초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앞에 지도에서 보셨듯이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인천 등 6개 광역시, 그 다음에 세종, 그러니까 특별자치시, 경기도 등 8개 도, 그 다음에 제주 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름이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매기하려면요. 숨 막히니까 그러니까 줄여서 2글자 뭐라고 하고요? 시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도라고 할 때 이 시는 평택시가 아니라 도와 같은 급의 시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장들을 이제 시도지사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내용 위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건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건 다 아시는 거고 자주 쓰고 있는 겁니다. 외국의 친지분이, 그러니까 캐나다 사시는 분이 야 단풍 시럽 보낼게 주소 알려줘 그래서 한다고요. 그럼 대한민국,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기도, 그러니까 평택시, 그러니까 무슨 동, 몇 번지에서 주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친구한테 보낸다고요. 친구한테 보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살고 있는 곳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아까 창원이요. 뭐 창원에 꼭 저런 사고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경상남도, 그러니까 창원시, 그러니까 뭐 무슨 구, 무슨 동, 몇 번지, 뭐 이건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주소인 거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주소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는 우리 주소예요. 그러면 이 주소면 됐지. 평택시하고 같은 옆 동네가 같은 급이 뭔지, 경기도하고 같은 급이 뭔지는 그거 몰라도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 없었어요. 그런데 공법 공부를 하려면 그걸 조금 아셔야 돼요. 그다음 내용도 이제 위에서 아래로는 다 아시는 겁니다.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봉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옹진군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그 다음에 부산의 미역 유명한 부산광역시 어디 미역이요? 기장군, 기장미역. 기장미역하고 기장멸치하고, 멸치는 워낙 많이 나는 곳이 많으니까요. 그 다음에 세종은 선거로 뽑는 시군구 없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기도 평택시,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기도 가평군이 있죠. 제주도도 역시 선거로 뽑는 시군구 없습니다. 뭔 소리래. 그 아는 분이 밀감 귤 한 박스 보내줬는데 거기에 제주도 서귀포시라고 써져 있던디. 근데 그 제주도 서귀포시는 선거로 뽑는 곳이 아니고요. 그냥 도지사가 임명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서귀포시는 그냥 행정편의를 위해서 한 거고요. 이건 이제 공법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팔달구, 장안구가 있죠. 대한민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가 있긴 한데 거기도 역시 선거로 뽑는 곳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는 그러니까 시, 군, 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요. 그래서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 시장군수구청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는 이거고. 그 뭐요? 뭐 그 여성분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 여군 다녀오신 분들, 남군 다녀오신 분들 어디에? 그러니까 하사, 위에 중사, 상사가 있죠. 소위, 중위, 대위가 있는 겁니다. 뭐 여성분들로 얘기하면 시할머니, 시어머니, 팩하고 누워있는 며느리 1, 2, 3 등등이 있는 거죠. 그냥 상, 중, 하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공법을 하시다 보면 계속 이런 표현들이 묶어서 나오게 되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시도지사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경기도지사가 뭔가를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그러면 평택시장이 뭔가를 하는 거구나. 이제 이걸 떠올리시면 이해하시기가 훨씬 나은 거죠. 소리는 내야 되고 그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시면 그 다음 행동을 보시기가 훨씬 편하신 겁니다.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들이 각각 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을 하냐라고 하는 걸로 계속 이어갈 건데 이제 굵은 3번, 굵은 4번으로 이어지는 건데 잠깐 쉬고 굵은 3번 내용을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죠.